6월 25일을 맞아서 전단살포, 대북 전단살포를 또 강행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기념한다는 것이 사실 다시 전쟁을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도 이런 전쟁은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런 6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6월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또다시 참혹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 때문입니다. 평화의 소중함을 더 깊이 각인하자는데 이 6월을 기념한 이유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온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한 전단 살포라든지 이 전쟁을 부르는 모든 그런 모험주의적인 움직임들 즉각 중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평화를 재촉하는 방송입니다. 채널 6기로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도 막 떠들썩했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조마조마한 순간들도 있었고요. 군의 민항기 5인 사격 관련해서요. 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쉬운 그쵸. 일이 아니라 예. 무슨 미증유의 일 같은데요.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17일 날 이제 일어난 사건인데 그 이틀 전인 15일 있지 않습니까? 15일 날 때 정부에서는 이 서북 도서 방위 사령부 창설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통일을 기념해야 될 날에 전쟁의 위기를 고취하는 이런 이제 행동들을 했는데 여기서 그 김관진 국방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적이 다시 도발한다면 주저없이 강력하게 응징해야 할 것. 이것이 바로 선저치 후 보고의 행동 요령이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한국군 자체가 아주 긴장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아주 초긴장 상태에 있고 조금이라도 북한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곧바로 현장에서 판단해서 바로 조치를 하라. 뭡니까? 국방장관이나 뭐 합동참모총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강조를 하니까 사병들도 거기에 이제 시달리는 겁니다. 시달리다 보니까 새벽 4시면 이제 날이 좀 요즘 날이 빨리 밝으니까 4시면은 그래도 이제 사물이 식별은 될 텐데 비행기 날아오는 거 보고 저게 뭐지? 이제 뭐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졸린 상태에서 뭔가 날아오는데 그냥 놔뒀다가 또 뭐 아무것도 안 했다 그래가지고 혼날까봐 일단 쏘고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쏜 것이라고 일단 좀 생각이 되거든요. 남북 관계가 아주 긴장 상태에 있다 보니까 정말 황당한 이 사건으로 이어지지 않았는가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서북도서 방위사령부가 6월 15일 날 하필이면 이 서해 지역의 방위를 맡기기 위해서 방위사령부를 했는데 사실상 첫 작품이 이거나 다름이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죠. 사진 준비된 게 있는데 한번 보시죠. 저 아시아나 비행기가 이제 영종도에 이제 국제공항으로 가는 비행기이지 않겠습니까? 저 길로 하루에도 몇 대씩 그 비행기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번 사고 같은 게 도대체 어떻게 날 수가 있었는가? 왜냐하면 초병들이 뭐 그날 처음 하는 것도 아닐 테고 뭐 당연히 이제 고참하고 같이 근무를 서겠죠. 근데 저게 항상 그 시간에 그 경로로 비행기들 여객기들이 왔다 갔다 할 텐데 저걸 어떻게 잘못 보고 쐈냐? 이건 정말 사병들에게 긴장감을 조성하고 뭔가 보이면 무조건 쏴라 뭐 이런 식의 교육을 계속 하고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은 이게 뭐 조금 의문점이 몇 가지 남긴 합니다. 가장 주된 거는 도대체 10분 동안 뭘 쐈냐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객기가 지나가면 고도가 좀 낮은 상태, 착륙 직전이니까 고도가 낮은 상태에서 지나가기 때문에 사실 한 1, 2분이면 지나갔을 텐데 10분 동안 쐈다는 겁니다. 그럼 여객기가 총 쏘는 거 보고 초소 주변을 돌면서 나 맞춰봐라 하고 돈 것도 아닐 테고 10분이나 쐈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다음 뭐 10분 동안 99발을 쐈는데 이거 계산을 해보면 2명이서 쐈다 그러거든요. 99발을 쏜다는 거는 거의 뭐 10초에 한 발 정도 쏜다는 얘기인데 무슨 K2 소총이 화승총도 아니고 한 발 쏘고 장전하고 또 한 방 쏘고 이러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쐈는가? 99발밖에 안 쐈는가? 뭐 이런 이제 의문점도 남고 10분이면 사실 상공부에 보고가 돼가지고 그게 다 처리가 돼가지고 어떤 상황인지 확인이 돼서 상부에서 뭐 사격 중지라든지 아니면 뭐 고사포를 쏴라 뭐 이런 식의 판단이 나렸을 텐데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국방부에서 해명하기는 우리가 그 여객기라는 걸 확인하고 초소에 연락을 했는데 초소에서 전화를 안 받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초소에서 총 쏘느라 정신이 없어서 전화를 안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허술한 이 연결 상태에도 있었다. 정말 뭐 어이가 없는 얘기죠.
여러 가지 논리적 모순이 있어요. 이것 또한 군에서 좀 뭔가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게 좀 의심스럽습니다. 네. 중국 논평에서도 뭐 제2의 천안함이 될 뻔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 그 소총이 그 사정거리가 짧긴 하지만 비행기까지 날아갈 수는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 조준이 안 되니까 유효사격거리는 사정거리는 벗어났으니까 못 맞춘 건데 만에 하나라도 이게 맞아가지고 격추가 됐다면 남쪽에서 우리가 쏴서 사실은 우리가 실수로 쏴서 격추된 거다 이렇게 공개를 물론 하는 게 정상이겠지만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요. 느닷없이 격추됐다. 누가 격추했을까? 이런 식으로 의혹 부풀려가지고 또 이제 제2의 천안함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걸 이제 중국에서 꼬집은 거죠. 네. 해명이 되지 않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또 뜬금없이요. 통일이 도둑처럼 올 수 있다.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저 말을 한 저희가 뭘까? 이런 생각도 되게 뭐 많이 했었는데. 전과 14범이라서 아무래도 도둑이 좀 친근한 게 아니냐. 도둑이라는 단어가 친근한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러니까 그 지난 21일 날 그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라고 뭐 정부 이제 산하 자문회의가 있는데 여기 임명장 수여식 하면서 통일은 도둑처럼 올 것이다. 뭐 이런 발언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갑자기 온다라는 표현을 저런 식으로 이제 한 것 같은데 통일이 빨리 온다, 갑자기 온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되는 걸 뭘 도둑놈처럼 표현한다라는 저런 정말 어이없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에서도 당연히 이제 이걸 가지고 조롱을 했죠. 그 북한의 이제 사이트, 북한에서 관리하는 우리민족끼리라는 사이트에서 저게 말실수가 아니다, 말실수가 아니라 원래 좀 상스러운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비난을 했습니다. 네. 우편 사태를 얼마나 갈망하고 있으면 갑자기 도둑처럼 문득 사태기가 확 뒤집혀서 올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급변 사태를 염두에 둔 표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렇죠. 자, 정부가 북핵대화와 천안함 사건 연기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 무슨 소리죠? 예, 이건 뭐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니고요. 그 동아일보에서 그 20일에 보도를 한 건데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앞으로 뭐 북핵 대화에 천안함을 연기하지 않겠다 뭐 이런 발언을 했다 그래요. 근데 이 발언은 사실 그 전부터 계속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도 그때 이제 외교부와 통일부 관계자들을 불러다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남북 관계에서는 천안함을 전제 조건으로 걸어야 되는데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제 조건이 아니다. 이렇게 좀 이 질서 정리를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런 질서 정리를 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남북이 만나가지고 이번에도 결국 비밀 접촉이라는 게 뭡니까? 중국에서 이 육자회담을 하려면 남북 대화를 선행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나서 미국에서도 그걸 이제 지지하니까 남북 간에 접촉을 한 거 아닙니까? 사실상 그렇게 해서 접촉을 했는데 거기서 또 천안함 얘기를 꺼내가지고 결국 이 비밀 접촉이 이제 결렬이 되고 오히려 이제 그게 폭로가 되면서 더 이제 문제가 커져버렸는데 이런 식으로 말은 북핵 문제에서는 천안함이 전제 조건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북한을 만나면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만 하는 소리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마치 자신들은 뭔가 이렇게 합리적으로 자기들은 뭔가 이 연계를 안 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실제 북한을 만나서 이런 식으로 입장을 갖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지난주 방송에서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6월 말까지 북이 금강산 관련해서 재산 정리하겠다. 관계자들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이게 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지금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가 몇 년이 지났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는 이 금강산에 있는 금강산 이 중요한 관광 자원인데 이거 활용을 못하고 계속 버려두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도저히 이제 되도록이면 남북 관계를 다시 호전을 시켜가지고 이걸 다시 풀려고 했는데 남쪽 정부에서는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면서 관광 재개를 안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에서 단계적 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일단 그 남한 자산 몰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자산 동결도 했고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면서 점점 관광 재개를 안 하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재산 정리를 해야겠다. 더 이상 이제 뭐 동결한 상태에서 그냥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거니까 이건 그냥 버려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다시 관광 재개를 남쪽에서 정 안 하겠다면 뭐 다른 뭐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하고 관광을 할 테니까
정리를 해야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통일부는 이게 무슨 사업 계약 위반이다, 무슨 국제법 위반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먼저 계약 위반한 게 남쪽이죠. 북한의 그 엄청난 관광 자원을 확보를 해놓고 안 써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거야말로 진정한 이제 계약 위반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언급 없이 무슨 남쪽 기업의 뭐 재산권 침해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실제 이 남북 관계 파탄으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는 게 또 남쪽 기업들인 것도 맞고 그 원인을 찾아보면 결국은 이제 이명박 정부가 6.15 14선언 이행 안 하고 남북 관계를 계속 결렬 상태로 몰고 가서 결국은 남쪽의 기업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걸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네요. 자, 북인권 요즘 좀 떠들썩하죠. 네. 예, 뭐 슬슬 뭐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나오긴 했습니다. 계속 나왔던 얘기고 뭐 심지어는 뭐 인육을 먹는다 이런 얘기도 막 나오고 예, 막 그랬었는데요. 드디어 뭐 북인민성 내부 자료라는 게 공개돼서도 논란이 막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인권 논란을 좀 조명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인권 얘기 참 많이 하죠. 많은 분들이 인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청와대와 한나라당조차 인권을 엄청나게 떠들어대는 때도 있습니다. 네. 네, 인권도 좀 의미. 네, 이 인권의 개념을 좀 잘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인권이란 개념 자체가 정확하지가 않으면 이런 그 밑도 끝도 없는 논란이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권이라는 거는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권리, 천부적인 권리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규정을 하면 사실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나라마다 민족마다 그 살아온 역사가 다르지 않습니까? 살아온 역사가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인권을 해석하는 데서도 여러 가지 이제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 공통적으로 공통되는 것만 사실 인권으로 이렇게 좀 한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인권은 아마 생존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람은 일단 살아야 되니까. 사람이 잘 먹고 잘 산다 하더라도 노예 이렇게 뭐 어디 예속돼 가지고 노예로 살면 그건 사람답게 사는 게 아니죠. 사람답게 사는 게 아니면 그건 인권이 보장된 게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사람답게 사는 것을 이렇게 보장해 주는 게 바로 진정한 인권이 아니겠는가.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볼 수 있겠네요. 네. 최근에 이제 북한에 대해서만 유독 이제 인권 걱정을 늘어지게 하시는 분들이 또 한나라당이랑 청와대 쪽 계시고요. 사실은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뭐 중동 지역의 개입 있죠. 미국이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중남미 문제에 개입할 때 미국이 늘 정가의 보도처럼 들고 나오는 것이 인권이라는 겁니다. 전쟁의 이 근거로도 또 인권을 지켜줘야 된다. 독재자로부터 인권을 지켜줘야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공습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논리로 이 인권이라는 것이 막 이렇게 또 쓰인다는 거죠. 그리고 동북아에서 이 이제 중동 말고 대표적인 곳이 이제 또 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북인권법이라는 것이 이미 만들어졌고 이제 또 한국에서는 이제 또 막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게 왜 하필 한국 노동자들의 인권은 지금 천막 농성하는 그 천막에 폭우 속의 천막에 혹은 고공 크레인 위에 막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오직 북한 인권에 대한 것만 이렇게 조명이 되고 언론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가? 네, 그런 이제 상황에서 딱 보더라도 이 인권이 결국은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라는 게 확실히 보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지난 이게 수백 년간 계속 활용해 왔던 게 바로 이제 인권이라는 무기인데, 그러니까 미국은 자기들 기준으로 놓고 모든 걸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 기준에 맞으면 그게 인권이 보장된 거고, 미국식 민주주의가 아니면 그건 인권이 보장된 게 아니고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북한 인권 논란도 결국 마찬가지다. 이게 정치적인 목적에서 계속 부추겨지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북한 인권 문제라고 해서 나온 것들 중에는 거짓으로 판명된 것도 진짜 많거든요. 근데 끊임없이 계속 재생산되고 있어요. 북한 인권 문제는. 그런데 결국은 이게 뭐냐? 미국이 어떤 나라를 침략하거나 공격하거나 압박하고자 할 때 가장 쉽게 써먹는 방법이 인권 문제고, 저 나라는 인권이 안 좋으니까 우리가 가서 우리가 개입을 해가지고 인권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이제
수순을 밟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볼 때는 북한이 미국을 반대하고 있고 반미 국가이고 반미 국가 중에서도 뭐 최선두에 있는 나라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을 어떻게든 없애야겠는데 북한을 없앨 명분을 찾다 보니까 또 유용하게 쓰고 있는 게 바로 인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권 문제를 딱 틀어주고 야 북한 인권이 나쁘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을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논리를 펴고 있는 거고요. 이걸 이제 덩달아서 남쪽에 있는 이 보수 단체들도 보수 단체 생명은 뭡니까? 이 친미 미국에게 불붙어가지고 미국에 잘 보이고 그러면서 이제 진보와 대립을 하다 보니까 북한을 진보와 연결시켜가지고 반북 선전을 많이 하면서 그걸 가지고 자기들의 이제 지지 기반을 쌓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북한을 욕을 해야 되겠는데 북한 욕을 하는데 가장 만만한 게 인권이라는 거예요. 인권은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거기 때문에 북한 인권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인권 문제를 내거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제 북한 인권법 뭐 지난주에도 얘기가 나왔을 텐데 북한 인권법도 실제 내용 뒤져보면 반북 단체들 그냥 재정 지원하는 게 답니다. 실제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 인권은 그 나라가 책임을 지는 거지. 예를 들어 한국 인권을 누가 개선시킬 수 있습니까? 미국이 일본이 개선시킬 수 없습니다. 결국 한국 정부가 제대로 해야 한국의 인권이 상황이 개선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게 바로 이제 인권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반북 세력들, 뭐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아니면 남쪽의 이 반북 보수 세력들이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는 게 바로 이 인권 문제가 아닌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네요. 네. 북한 인권하면 가장 먼저 흔하게 떠올리는 게 정치범 수용소 문제예요. 예. 예. 정치범 수용소 진실이 뭘까요? 이게 참 가장 이것도 이제 인권 문제 하면 가장 만만한 게 정치범 수용소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이 어느 나라든지 이 교도소나 이런 이 범죄자들을 수용하는 수용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데가 가장 이제 시설이 열악하게 마련이죠. 어느 나라를 가보든지.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들에서는 사실 그런 데는 외부에 잘 공개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교도소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뭐 언론이 들어가서 교도소로 내부를 찍는다거나 이런 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절대 외부에 공개를 안 해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또 이제 인권 문제 막 이런 시비가 붙고 이러니까 교도소 측에서도 골치 아프고 뭐 그러니까 절대 공개를 안 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마찬가지로 북한도 북한에도 교도소가 있겠지. 북한에 교도소가 있으면 분명히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라고 해도 검증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북한에 네. 정치범 수용소가 실제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북한에서는 정치범 수용소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 정치범 수용소가 있다라는 게 이 물질적 증거로 나온 적은 없어요. 다 그냥 이 탈북자들의 증언으로. 근데 정치범 수용소가 그렇게 인권이 뭐 안 좋고 뭐 거기 한번 들어가면 다 죽는다고 하는데 들어가서 다들 잘만 탈출해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그게 네. 또 진짜 신기한 거죠. 네. 그래서 정치범이라고 한다면 한국 정치범들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치범들을 많다고 해서 따로 모아놓지 않거든요. 그게 네. 더 골치 아프잖아요, 원래. 네, 그럼요. 정치범들은 자고로 모아놓으면 안 돼요. 흩어나야 예, 무조건 흩어놔야 됩니다. 이 사람들 모여놓으면 시끄러워지고 단결하고 투쟁합니다. 그래서 정치범들은 철저히 격리를 시키거든요. 근데 북에서는 정치범 수용을 따로 두고서는 그들의 집단 생활을 보장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거고. 그 관련된 그림인데 한번 보시죠. 네. 개혁기에서 이제 이걸 쭉 뭐 단체 명의도 없어요. 근데 북의 인권 문제 이러면서 이제 쭉 이렇게 해놓은 사진전 같은 걸. 네, 사진전 같은 걸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탈북자의 증언과 이제 탈북자 그림 이런 거 도주는 자멸의 길이다. 그리고 저기 이제 막 폼 잡고 서 있는 저희가 아마 주장하는 뭐 교도관 뭐 이런. 예, 뭐 이런 거겠고요. 탈북자가 직접 그린 그림이라고 이렇게 전시한 거죠, 저게? 거기서는 그 화장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저 사람들이 지금 짊어지고 나르는 것이 인분이랍니다. 저 예. 화장실에서 퍼낸 인분을 나르는 저런 노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북은 화장실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위생실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위생실. 예, 북한 사람들. 자, 예, 북에서는 위생실이라고. 이건 뭐 친절한 그림일 수는 있어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이 혹시 못 알아볼까봐 화장실이라고 위생실이라고 안 하고 화장실이라고 한 요런 거죠. 그리고 저게 이제 소위 말하는 화장실 변을 이렇게 해갖고 똥퍼 뭐 이런 그런 거 있죠. 이런 그림이다라는 거예요.
저 글씨체도 저는 흉내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만약에 누군가 그렸다면 도주는 자멸의 길이다. 저게 나름 북의 글씨체를 흉내냈다고 하면서 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굳이 저기 화장실이라고 하는 거. 그분들이 전 탈북하신 분들이 정말 기가 막히게 나와서 북한, 남한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놀라워요. 북조선, 남조선 이래야 자연스럽죠. 그분들은. 그렇죠. 네. 근데 북한, 남한 이렇게 얘기하고 화장실 뭐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얘기하고 수십 년간 그 북쪽에 살면서 북쪽의 표현을 써오다가 남쪽에 네. 와서 뭐 며칠, 몇 달 만에 그렇게 언어 네. 생활이 바뀌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 중에도 정치범 수용소 출신들이 많이 있다. 간 사람들이 많이 있다. 대표적으로 최승희 무용가죠. 한국 최초의 뭐 조선이죠. 그때는 일제 시대 때 구한말부터 해서 그때 현대 무용가라고 얘기하는 이런 최승희 씨, 뭐 임화 컴플렉스가 있을 정도의 한국 현대 문학사에서 아주 대단한 산맥이다라고 얘기하는 임화. 전쟁 중 재판받고, 네,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인사로는 오익재 국회의원이셨죠? 국회의원이었는데, 97년에. 이분이 이제 97년에, 탈남을 하셔갖고, 국으로 가시지 않으셨습니까? 가셨죠? 이분에 대해서 바로 정치범 수용소 갔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제가 뭐, 평양에 갔을 때 오익재 선생님 만나보니까 잘 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죠. 네. 오익재 선생님 잘 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신빙성이 없는 얘기들인가.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 구조를 알고 거기를 탈출을 밥 먹듯이 한다는 것 자체가 이렇다라고 하면은 이게 사실 그래서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게 진짜 그냥 얘기하는 대로 할 얘기는 아니구나. 좀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죠. 네. 그리고 또 하나 그런 게 있습니다. 정치범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늘 양심수를 생각해요. 국가보안법에 대한 뭐 이런 거. 4.19 때, 5.18 때 막 학생운동 하다가 막 한총련 전대협 막 시위하다 잡히고 우리 뭐 등록금 투쟁하다가 연행된 그 많은 꽃다운 아이들 이런 생각하는데 사회주의 사회에서는요. 뇌물수수 이게 진짜 엄중한 정치범입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거 사기치고 누구 걸 훔치고 그리고 폭행하고 이거 전부 다 자본주의, 개인주의, 이기주의 이런 사상범으로 문제를 삼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은 이 사상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교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상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사상범의 그 범주하고 사회주의에서 얘기하는 그들의 사상범의 범주는 또 되게 많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막 국가보안법 양심수 얘기하는 것처럼 사회주의 사회의 정치범, 뭐 사상범을 얘기하면 약간 이제 전직 양심수들은 기분 나쁠 좀 수밖에 없죠. 자존심 상할 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이와 관련해서 네. 몇 년 전이었는데 그 조선일보에서 그 탈북자 유태준 씨라는 탈북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탈북을 했다가 자기 아내를 데려온다고 다시 북한에 들어갔다가 이제 잡혀서 뭐 총살을 당했다. 뭐 이렇게 조선일보에서 그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탈북자가 그걸 이제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러고 몇 달 안 지나서 유 씨가 나타났습니다. 죽었다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나타난 건 그냥 그 다시 들어갔다가 이제 들어간 게 발각돼가지고 그 교화소에 갔다가 다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시 또 탈북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와서 이제 예. 조선일보에서는 죽었다는 사람이 이제 느닷없이 나타나가지고 MBC에 이제 뭐 영상으로 나오고 막 이러면서 참 조선일보의 그 오보 아주 오보 사태가 이제 큰 사태가 있었는데 네. 그런 걸 보더라도 이 탈북자들의 증언이 얼마나 신빙성이 없는가 뭐 이런 거 알 수가 있고 제가 이제 아는 후배 중에도 북한대학원 다니는 이 후배가 있는데 이 북한대학원 다니면 이제 아르바이트 삼아서 하는 이제 중요한 알바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탈북자들 면담하는 알바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네. 탈북자들을 면담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쭉 정리를 해서 북한의 이제 실상을 조사하는 거죠. 그 이제 후배가 쭉 면담을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탈북자들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기가 어느 도시에 살았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 면담하다 보니까 그 도시에 사는 사람이 또 있었어요. 근데 서로 안 맞는다는 거죠, 증언이. 예, 그런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의 이 친구는 뭐 탈북자들 하는 얘기는 한 80%는 안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냐면 탈북자들은 어쨌든 북한을 버리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부정적인 발언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야 또 남쪽에서 대접받고 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있는 말 없는 말 다 지어내가지고 뭐 북한이 마치 무슨 인간 지옥인 것처럼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게 너무 이제 그 만연돼 있다 이런 거죠. 네, 북인민성 내부 자료 논란인데 이게 무슨 자료인지부터 좀 얘기를 해주시죠. 예, 언론에서 이제 먼저 보도가 됐는데 갈렙 선교회라고 이제 뭐 아마 이제 중국의 뭐 이제 북부 이 지역에서 아마 탈북자들 뭐 관련된 선교 사업을 하는 그런 교회인 것 같아요. 거기서 입수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인민보안성 출판사가 발간한 법투쟁 부문 일꾼들을 위한 참고서라는 책을 구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공개를 해가지고 언론에서 이제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죠. 그러니까 그 법투쟁 부문이라고 하면 아마 뭐 보안성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한국으로 치면 뭐 이제 검사, 판사 뭐 이런 사람들, 경찰 이런 사람들을 위한 이제 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참고서를 이제 발간을 한 것 같아요. 어떤 내용들이 그 중에서 가장 논란이 될까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이 자체가 이제 정식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온 게 아니다 보니까 이 책 자체가 진짜 진본이 맞느냐 뭐 이런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봐요. 선교회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 책 자체가 좀 신빙성이 있느냐 이런 검증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내용 자체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791쪽에 달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그러고 그중에서 뭐 사건이 한 721개 사건을 신뢰로 들었다 그래요. 네. 근데 거기 보면은 그 책의 서문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사건들이 실제 있었던 사건도 있고 그냥 예시로 든 사건도 있고 그러니까 진짜 있었던 사건도 있고 그냥 아닌 사건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법 그 규정을 설명하기 쉬우려고 그냥 임의의 예를 그냥 하나 든 그런 것도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됐는데 남쪽에서는 거기에 나오는 이제 뭐 엽기적인 사건들만 딱 골라가지고 와 봐라 이런 나라다. 뭐 예를 들어 뭐 위조 지폐, 뭐 마약 사건, 뭐 공금횡령 사건, 특히 이제 뭐 인육을 먹은 것도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를 했는데 그 인육 먹었다는 건 제가 뭔가 하고 봤더니 인육 사건이 5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론에 나온 자료를 봤더니 5건 중에 4건은 인육하고 관계가 없는 그냥 뭐 사망 사건이었으니까 우연히 뭐 사람이 죽거나 아니면 고의로 뭐 살인을 했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관련 사건이었고 뭐 한 건 정도가 이제 인육과 관련된 사건이었는데 책을 이해를 할 때는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법 그 관련된 사람들을 위한 참고서다 보니까 범죄만 쭉 나열이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게 과연 북한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겠는가? 이렇게 따지면 남쪽에서 이 뭐 판례집 같은 거 예, 그런 걸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범죄들이 다 실릴 수 있거든요. 남쪽의 엽기적 사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이런 사건들이 사실 남쪽에도 즐비하다는 이거죠. 네. 근데 이런 것만 모아놓으면 정말 뭐 인간이 살 수 없는 그런 이제 사회가 되는 거고. 오히려 그 요즘 이 책이 공개된 이후에 통일뉴스에서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좀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걸 보면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 뭐 보수 언론에서는 엽기적인 사건 몇 개만 추려가지고 마치 그게 다인 것처럼 보여주는데 통일뉴스에서는 그 전문을 이제 다 이렇게 좀 중요한 것들을 다 발췌를 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냥 남쪽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그 소소한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뭐 길 가다가 뭐 넘어졌는데 뭐 어떻게 됐네 뭐 이런 소소한 사건들도 많이 있거든요. 사실 721개 사건 중에 대부분은 그런 사건들입니다. 네. 그런 거를 이제 법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걸 이제 들어놓은 건데 그런 걸 보는 게 오히려 균형 있는 시각을 갖는 데는 좋지 않겠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예. 한국의 판례집을 한번 보십시오. 뭐 형사법과 관련된 소송과 관련된 판례집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쭉 보시면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이게 700조가로 추릴 수가 없는 거고요. 각 나라에 뭐 미국은 뭐 더하죠. 미국은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이 정말 한국 국민만큼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은 뭐 전통적인 뭐 엽기 사건에 뭐 천국이죠. 그런 나라의 판례집을 한번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서재가 있지 않고는 다 판례집 모아놓을 수 없을 정도의 이런 건데 이런 걸 하나 끌고 들어와서 이게 뭐 북의 인권이 문제라고 아우성치는 이런 이제 관련자들의 저는 속심엔 또한 북한 인권법이 통과되면 우리에게 좀 뭔가 떡고물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계산이 또한 들어가 있어서 이런 걸 갖고 이렇게 설레발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자,
북한 인권 논란 그래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예, 마지막으로 뭐 정리를 좀 해보자면 네. 일단 모든 건 정치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네. 북한의 인권 문제가 왜 이렇게 과도하게 언론에 나오고 주장들을 하고 그러는가?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정치적 목적이겠는가? 결국은 북한 사회를 흠집내가지고 북한을 공격하고 북한을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는 그런 소재로 쓰려고 하는 게 결국 기본에 깔려 있다. 그래서 이런데 현혹돼가지고 그래 북한에 인권 문제가 많구나. 뭘 하지? 뭐 삐라라도 날릴까? 뭐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남북 관계에 더 이렇게 이 치명타가 될 수 있는 거고 이제 인권 문제는 그 사회가 직접 치유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결국은 파괴적인 어떤 이 충돌로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뭐 아프간의 뭐 인권 문제 무슨 여성 인권 문제 뭐 이런 걸 거들먹거리면서 결국 뭐 했습니까? 아프간 쳐들어가서 수많은 아프간 난민들 양산하고 민중들만 죽였습니다. 인권이라는 건 내부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지 외부의 어떤 내정 간섭을 통해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 이게 오히려 외부에서 간섭하면 할수록 더 인권 문제는 안으로 골마들어갈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거 그렇게 좀 인식을 하고 남의 인권 문제에 신경 쓰기보다는 나의 인권 문제, 우리의 인권 문제는 얼마나 심각한가 이런 걸 따지는 게 오히려 우리에게 더 도움이 되는 고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